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호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갑 출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입니다. 특히 지금 방청 중인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동북아에서 외교안보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국력을 신장해온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미국의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여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과거사를 미화하면서 군사력의 대외 확장을 기도함으로써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세습 이후 더욱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여전히 역내 최대의 안보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 지역 정세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출범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궁극적인 평화 통일 달성을 위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제안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온 결과 지금 이제 국내외에 많은 지지를 확보했고 이해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서 발전적인 정상화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켰고 또 각종 다자회의 계기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국들로부터 이해 폭이 넓어져서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국제적인 지지와 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한 해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국내외적 지지를 얻은 성과가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한 해는 이러한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통일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에 대해서 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유익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통일의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일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 불편한 마음까지 갖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국민 의식을 다시 전환을 해서 통일의 의지를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통일 교육이라든지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고 아울러서 이 통일이 우리 국민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미국에 대해서도 협력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다음 통일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최근 북한이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응해옴으로써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지난번에 그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을 했고, 북한이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또 지금 시설 점검단이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영동 지역에 지금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처리하기 위해서 또 긴급하게 대형 제설 차량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다가가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자세가 변덕스럽고 오락가락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철학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본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그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라고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서 그야말로 신뢰가 쌓이는 그런 남북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로는 어떤 조치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돼 가면서 오이사 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오이사 조치는 오이사 조치가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가면서 좀 더 상황은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오이사 조치 해제와 관련되는 그런 대화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상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일반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뿐만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필설로 형용키 어려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제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의 공개적이고 잔인한 처형 과정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그것은 지금 존경하는 시민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뭐 인권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미 뭐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이 북한 인권법과 법을 제정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법 제정이 북한 정권의 반발을 초래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또한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도 안 될 것이죠. 향후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이 자신들이 인권 탄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었냐고 물은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장관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북한 인권법을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제정을 해 주실지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권법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은 인권법을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이런 그 기반을 확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선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그런 인식을 갖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북한 동포들 역시 자신들의 그 인권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들의 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도 역시 있습니다. 이런 그 국내외의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북한 우리 동포들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겪고 있는 저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공분을 갖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인권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 인권법은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법 제정이 실질적 그리고 상징적 의미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실제 과거 서독이 찰스 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두어서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존한 것이 동독의 인권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건 사실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도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 단체 차원에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많은 여론이 형성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통일 담론이 흡수 통일을 상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 그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러나 본 의원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흡수 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적 개입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주민들, 즉 북한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어야 될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이 서독의 신속한 편입을 주장한 기민당 중심의 독일 연합을 자유총선을 통해서 선택했죠. 즉
동독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소독의 편입이라는 통일이 실현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흡수 통일 또는 국제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일 방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대로 평화통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킴으로 해서 사회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 그 이후에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그 정신을 정부는 여전히 견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교부 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가 금년도 부처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상계부처로 선정되었다고 하던데요. 장관하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에 미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내실화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미중과의 관계를 공고히 한 것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증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습니다. 실제 작년 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 그간 미중과 관계를 공고히 해온 노력이 효과를 발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상 상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겠지만 당시 우리가 취했던 주요 조치 그리고 이 사례로 얻었던 교훈 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저희 측 2호들을 포함해서 저희 측 일부 구역을 이제 중첩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희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대응 조치 취하는 걸 넘어서 지난 60년 동안의 상황 변화를까지 감안해서 새로운 방공 질서를 저희가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가 취한 조치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주변 여러 나라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고난도 도전이다, 위기다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체적이고 또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국제 규범에 맞춰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줬다 하는 점에서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이나 또는 일본 이쪽에서 어떤 반발은 없었습니까? 미국 쪽에서는 저희 측의 조치가 국제규범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조치이고 또 사전 예비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의 조치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도 특별한 이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 이것이 현재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해야 될 한일 양국 모두의 외교적 선택 폭을 매우 좁히고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아베 총리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다 하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그런 언동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인식 문제는 한일 양자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전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 왔는데 전전 제국주의 일본의 국가 노선에서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은 시대착오다 하는 점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일본에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는 일본이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국제사회가 함께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일본 내 양심 세력의
활동 여지를 더욱 넓혀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도 이렇게 국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심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 우방국들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유엔 안보위에서 1차 대전 발발 100주년 기념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회의에서도 저희가 이런 입장을 개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감을 했고 지금 전 세계 많은 언론이 심지어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즈 또 지지난 뉴욕 타임즈 그 사설에서 보시듯이 일본 정부의 그런 국수주의적인 태도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사설과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정부의 일본 지도자들의 이런 역사책임적 행동은 국제사회와 일본의 그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계속 언급했을 당시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왜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도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 12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자 국제사회는 우리가 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는지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상회담 개최 부담이 해소된 지금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서 대범하게 대일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관께서 작년에 취소했던 방위를 선제적으로 재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선 우리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특히 외교장관 간에는 이미 벌써 작년에도 만난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에 보다 높은 단계의 그 대화를 갖기 위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좀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저희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관계의 경색된 국면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대국적 견지에서 보고 또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도 지금 일본에 대한 투자가 작년에 40%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일 간에는 상당히 협의해야 될 분야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일 간에는 현재의 관계를 그냥 유지해 갈 수만은 없을 것인데 일본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면서 이 한일 관계를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일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이 금주에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협의될 예정인가요? 양자 간의 여러 가지 전략적 동맹 관계를 이행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비핵화 또 북한 정세 또 우리 동북아 지역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그런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한국 방문을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도 협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미 행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어떠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거두었듯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방문해서 지난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기를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치열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제도 개선도 이룩했다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방위비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과까지 국회에 보고가 되고 국회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반영되기로 합의되었다 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그 방위 분담 협상 결과는 그 제도 개선에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여섯 가지의 새로운 그 투명성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바로 투명성 강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 집행,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결산 단계까지 국회를 포함한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그 협상을 이뤘습니다. 이번 방위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2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월 말까지 저희가 비준이 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구한말의 정세에 비견하곤 합니다. 한반도가 급변하는 정세의 경랑에 처한 것은 그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구한말의 대한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에게 약소국의 지위를 강요했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제는 우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활용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구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은 우리를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이끌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